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캠브리지 동아시아사입니다. 수능 이전에 실시되는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는 진도 중에서 오늘 수업이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하면은 수능 전에 해야 되는 수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딱 보시기에도 칠판에 글씨가 좀 많죠, 그죠? 지난 시간에 조금 애매하게 잘리는 바람에 이번 시간에 아예 좀 제대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내용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그래도 넘어가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시간에 우리는 같이 한번 무엇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냐면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다 말았던 대한제국의 관무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나아가서 러일전쟁 이후에 결국 일본에 의해서 조선이 병합되는, 한반도가 병합이 되는 식민지배 시기로 넘어가게 되는 과정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되자 고종은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였다, 아감파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해지게 되면서 조선 내에서는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세력 균형 하에서 조선은 자주적인 근대화를 다시 한번 추진하게 되는데, 민간에서 이루어졌었던 시도가 바로 독립협회였고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시도가 바로 관무개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던 민간의 근대화 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정부의 시도였던 관무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었던 고종은요, 1년 만에 다시 환궁 돌아오게 됩니다. 러일 간의 세력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의 생명의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틈이 생겼다라고 보았던 것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고종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에 이어서 대한제국의 수립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대한 황제의 나라라는 것을 말해요, 그죠? 자, 지금까지 조선의 군주가 사용해왔던 왕의 군주의 명칭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왕이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조선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명나라 또는 청나라와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어왔어요, 그죠? 그래서 위로는 황제의 나라인 명청을 섬기고 아래로 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조선의 군주는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게 원래 조선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고종은 이제 나도 황제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더 이상 명나라나 청나라 같은 다른 나라를 섬기는 한 나라의 군주가 아니라 나도 똑같이 다른 나라와 똑같은 황제임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대한제국의 수립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고종은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요, 나라의 이름은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고치게 되면서 우리도 다른 나라랑 어깨를 나란히 하는 황제의 나라다, 자주국임을 선포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거기 교재에 보시면은 환구단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 135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요. 자, 환구단은 황제가 하늘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 바로 환구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조선시대 때에는 잠깐 하늘에 대해서 제사를 지낸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조선은 왕의 나라고 황제라는 나라는 명 또는 청이기 때문에 조선의 왕이 하늘에 대해서 직접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삼국시대 때나 고려시대 때에는 우리나라의 군주가 하늘에 대해서 직접 제사를 지내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만은 조선 같은 경우에는요, 세조 이후로 가게 되면서 하늘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황제의 나라가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늘에 대해서 직접 제사를 지내는 일이 없어 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환구단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고 거기에서 고종 황제가 황제의 즉위식을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렇죠. 선생님이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조공과 책봉의 관계처럼 누구 밑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다른 나라랑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등한 황제의 나라로 거듭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지금까지 끊임없이 외세에 의존하면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막으려고 하였던 이런 어떤 의지하려는 태도를 벗어나서 우리나라 스스로의 힘으로 자주 독립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종 황제의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황제의 나라가 되어서 더 이상 다른 나라를 섬기거나 의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랑 똑같은 황제의 나라로서 자주국임을 선포한 것이 바로 황제의 즉위 대한제국의 수립을 선포한 것이다 라는 것의 의미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고종 황제의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대적 개혁이 실시되었으니 그게 바로 광무개혁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것이냐면요, 고종 황제가 사용했던 그의 독자적인 연호가 바로 광무라는 것이었어요. 자, 우리 앞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었습니다.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은 나라들 가운데 책봉을 받은 나라의 경우에는 자기 나라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책봉을 해준 조공을 바치는 나라의 연호를 사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에는 명나라의 연호나 또는 청나라의 연호를 사용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속의 자주국임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연호 광무라고 하는 것을 고종 황제가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광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하는 동안에 전개된 개혁이라고 해서 이것을 광무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 차례 이야기했어요. 모든 개혁의 목표는 무엇이다? 그렇죠. 부국강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해서 상고법을 진흥시키기 위한 식산흥업 정책이라든지 근대적인 지식을 가르치기 위한 근대적 학교 수립과 같은 이러한 어떤 개혁들이 광무개혁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선 근대적 개혁 시도였던 가부 을미개혁에서 다소 미진했던 군사제도에 대한 개편과 같은 이러한 어떤 개혁의 내용들도 광무개혁에 담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름 이 광무개혁의 경우에는요, 당시 조선에 필요로 했었던 그런 어떤 근대적 개혁의 내용들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 개혁의 시도였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또한 고종 황제의 경우에는요, 대한국국제라고 하는 것을 제정하게 됩니다. 대한국국제는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이에요. 자, 거기 교재 오른쪽에 보시면은 선생님이 대한국국제에 읽기 자료 넣어놨는데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2조 대한제국의 정치는 이전 500년간 이어져 왔고 이후 만세 불변할 전제 정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 대한제국 황제께서는 무한한 군권, 군주권을 향유하시니 이는 공법에서 말하는 자립정체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제4조 대한국 신민이 대황제가 향유하는 군권을 침해할 경우가 있으면 행위가 있으면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신민의 도리를 잃은 자로 간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인 대한국 국제에서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군주로서의 권한, 황제로서의 권한이 절대 불변이며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헌법은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이지만 철저하게 황제 중심으로 만들어진 헌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종 황제의 경우에는요, 황제권을 강화해서 강력한 황제의 힘을 바탕으로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고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것이다. 그게 바로 이 광무개혁에서 추구하는 바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대한국 국제를 살펴보시면은 국민들의 어떤 정치 참여라든지 이런 내용들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헌법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입헌군주제와 같이 국민들이 의원을 선출해서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그런 내용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한국 국제를 제정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입헌군주제 국가가 아니라 전제 군주정의 국가임을 선포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광무개혁,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름 조선에 필요한 근대적인 개혁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또한 다른 나라에 의지하지 않거나 다른 나라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개혁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조선 스스로 해내려고 했던 대한제국 스스로의 힘으로 해내려고 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자주적인 근대적 개혁 시도였다라고도 평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 광무개혁이 가지고 있는 한계로 지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선생님 생각에는 두 가지 정도를 지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너무 늦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외세에 의한 간섭과 개입의 힘이 너무나 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어떤 근대적 개혁 시도가 너무 뒤늦게 이루어졌다라는 점, 이 근대적 개혁을 제대로 이뤄나갈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라는 점이 그 한계로 지적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또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이 독립협회가 시도한 게 무엇이었어요? 근대적 개혁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 근대적인 개혁 과정에서 국민들의 힘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들의 지지인 정치 참여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독립협회 아니었습니까? 그죠? 우리나라의 근대적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부 소수의 지배층이나 엘리트들만이 아니라 국민들 전체의 적극적인 지지, 참여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여기에서 만들어진 헌법의 경우에는 또다시 철저하게 황제 중심의 헌법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국민들의 그런 어떤 지지와 참여 같은 것들이 부족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광무개혁의 한계로 지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원래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어야 되는데요. 시간이랑 칠판의 공간이 좀 부족해서 이번 시간에 마저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어요. 광무개혁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한계는 무엇이라고 그랬나요? 너무 늦었다. 이 개혁을 제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한참 광무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무엇이 터지느냐? 바로 조선에서 러일 전쟁이 터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이 광무개혁도 결국에는 중단되어 버리고 말아요. 러일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관파천 이후에 아슬아슬하게 유지가 되던 러시아와 일본 간의 세력의 균형은 비로소 결국 러일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그들 간의 세력 균형이 깨어지게 됩니다. 자,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은 무엇이냐면요, 1900년의 만주에 러시아가 그들의 군대를 주둔하게 한 것이 그 배경이고 계기가 됩니다. 러시아가 만주의 군대를 주둔했던 명분은 무엇이었냐면은 청나라에서 일어난 의화단 운동을 진압한다라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어요. 의화단 운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이나 아니면 다다음 시간쯤에 배울 겁니다. 자, 일본군은 왜 너네만 이런 식으로 만주에다가 군대를 주둔하느냐라고 비난을 하면서 러시아의 군대를 철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만은 러시아의 경우에는 이 의화단 운동이 진압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만주에 러시아의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자, 그러면서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한반도와 만주를 둘러싼 대립은 더욱더 격화되는 것이고, 일본은 결국 이것은 러시아가 우리 보고 싸우자라고 한 것이라고 이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러했고요. 자, 그래서 이 일본의 경우에는 무엇을 맺게 되느냐, 러시아를 견제할 목적으로 영국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제1차 영일동맹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제1차 영일동맹이 맺어지게 되는 배경은 무엇이었냐면요, 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한반도로부터 굉장히 먼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죠? 굉장히 추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바다가 얼어서 함대를 띄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제일 갖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얼지 않는 항구, 겨울에도 쓸 수 있는 부동항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계속해서 남쪽으로 더더욱 진출하려고 하였다라는 것이죠. 만주에 러시아의 군대를 주둔시킨 것도 바로 그러한 목적에서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던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자꾸 남쪽으로 내려오르는 러시아를 어떻게든 견제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미국 같은 경우에도요, 러시아가 만주에 진출하려 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만주나 혹은 중국에서 그런 어떤 이익이라든지 무역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얻어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자, 한편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 청일전쟁에서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일본에게 압박을 가해서 그토록 갖고 싶어했던 야오뚱반도를 갖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야오뚱반도를 잘못 표기했죠. 그죠? 야오뚱반도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요. 지도에 지난번에 선생님이 잘못 표시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혼자 수업하다 보니까 미쳐서 그랬는지 긴장을 해서 그랬는지 야오뚱반도를 여기로 표시했는데 야오뚱반도 여기 아니라 여기입니다. 정정해 주세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자, 아무튼 일본의 경우에는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갖고 싶었던 야오뚱반도를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간섭으로 결국 빼앗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이 러시아 같은 정말 강한 나라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더욱더 나의 힘을 키울 수 있는 내 편이 필요하다. 또 다른 강대국들의 군사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게 되면서 1차 영일 동맹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수행했던 전쟁 비용의 상당 부분을 영국과 미국이 또 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또 영국과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자신감을 얻은 일본은요 1904년에 선제 공격으로 러일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교과서에 보시면 인천 제물포에서 러시아군과 교전함과 동시에 러시아군의 류순기지, 여기 랴오뚱반도 끝쪽에 있는 항구 중에 하나예요. 류순기지를 공격함으로써 러일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칠판이 부족해서 지도 좀 더 크게 그려야 되는데 너무 작게 그려서 미안해요. 선생님이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는 지도 좀 크게 그려서 여러분들 잘 보이게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봉천 전투라든지 동해해전 같은 그런 굵직굵직한 전투에서 러시아군에게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봉천, 중국어로는 펑텐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육지에서는 봉천 전투, 그리고 바다에서는 동해해전, 동해해전이라고도 하고요. 우리 교과서에는 스시마 해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마도 근처에서 있었기 때문에 스시마 해전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특히 이 스시마 해전의 승리가 결정적이었던 것이 당시 러시아 군대의 주력 함대는 발틱 함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북극해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는 발틱 함대가 있었거든요. 그 발틱 함대가 우리나라 동해안까지 오기 위해서 지구 반바퀴를 돌아가지고 여기로 옵니다. 그리고 일본군의 경우에는 러시아 함대가 오기 전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해놨죠. 그래서 지구 반바퀴를 돌아가지고 상당히 지친 상태에서 도착했던 이 러시아 군대에게 공격을 가해서 지구 반바퀴 지구 한 바퀴네요. 거의 한 바퀴를 돌아서 올 러시아 군대에게 큰 타격을 입혔던 것이 바로 이 스시마 해전, 동해 해전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본 함대를 지휘했던 사람이 토고 헤이하치로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 지난번에 선생님이 교실에 잘못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또 이순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스시마 해전에서 이순신이 활용했었던 전법을 활용을 해서 이 발틱 함대를 격파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청일전쟁 때 그랬다라고 잘못 얘기했는데 다시 찾아보니까 러일 전쟁 때 스시마 해전 때 토고 헤이하치로라고 하는 일본 해군 제독이 이순신의 전법을 활용해서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물리쳤다라고 이렇게 정정을 좀 할게요. 자, 그래서 전쟁은 결국에는 일본이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일본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러시아에서는요 반정부 파업이라든지 시위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해 나가기가 어려워졌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고 있었긴 했었지만은 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필요한 비용을 더 이상 마련하지 못해서 전쟁 비용의 부족함 이런 것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러한 상황에 누가 나서느냐? 미국이 나서요. 그래서 미국이 러시아와 일본 사이를 중재해주게 되는 것이고 결국 미국의 중재로 러일 전쟁의 결과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맺어지게 됩니다. 포츠머스 강화 조약은 미국의 포츠머스라고 하는 곳에서 러시아와 일본이 맺은 러일 전쟁의 마무리 조약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맺기 이전에 일본이 무엇을 했는가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강대국들의 지원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랴오뚱반도를 다시 토해내야만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들에 대한 반성으로 일본은 이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맺기 전에 자신들 편의 강대국들을 끌어들이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1905년 7월에 미국과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어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미국은 필리핀을 지배한다, 일본은 조선을 지배한다 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인정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사실 조선이 미국과 맺었었던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대한 배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거기에서는 미국은 조선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준다라고 하는 이른바 거중조정이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자, 하지만 이 미국의 경우에는 일본과 이런 어떤 조약을 맺는 것이 더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배신하고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죠. 왜 밀약이겠어요? 배신행위이기 때문에 비밀리에 맺었다라고 해서 밀약인 겁니다.
자, 한편 영국과는 8월 달에 제2차 영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인도를 식민 지배하는 것을 인정하고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하는 것을 서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바로 2차 영일 동맹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강대국들의 적극적인 어떤 지원과 협조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이 러시아와 이제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통해서 한반도와 만주에 대한 이권을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참 재밌는 거는요. 이때 이제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주선했던 사람이 바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는데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경우에는 러시아와 일본 간의 전쟁을 막았다라는 점을 인정받으면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어이없죠, 그죠? 한반도와 만주를 일본이 지배하게 되었다라는데 그것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했다라고 루즈벨트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을 줬다니 당시의 강대국 사람들이 생각했던 세계 평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그죠? 무엇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세계 평화란? 그렇죠, 강대국들이 사이좋게 식민지를 나눠 먹는 게 평화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참 어이없는 수상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맺어지게 된 포츠머스 강화 조약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한반도에서 일본의 우월한 지위를 인정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러시아는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서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겠다, 물러나게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일본의 경우에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만주를 지배하기 위한 발판도 마련을 하게 되어 예를 들자면 야오뚱의 항구인 류순이나 따렌에 대한 조차권, 그리고 창춘과 류순을 연결하는 철도, 이런 것들을 러시아로부터 넘겨받게 됩니다. 자, 요 류순과 따렌의 조차권이라든지 아니면 창춘과 류순의 철도 같은 경우에는 삼국 간섭에서 러시아가 야오뚱 반도를 일본이 토해내게 함으로써 청으로부터 받은 이권이었던 것이거든요. 그것을 러일 전쟁의 결과 다시 일본에게 넘겨주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류순과 따렌은 야오뚱 반도 끝쪽에 있는 항구입니다. 야오뚱 반도로 진입하는 입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창춘까지 연결되는 철도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므로 이제 일본은 한반도를 통해서 만주로, 그리고 야오뚱 반도를 통해서 만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얻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항구로 들어가서 철도를 타고 그대로 쭉 들어가면 만주 전체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죠? 결국 일본의 경우에는 청일전쟁 때 얻어냈었던 야오뚱 반도 삼국 간섭으로 토해냈다가 러일 전쟁으로 다시 얻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또한 러시아로부터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 섬을 얻어내게 됩니다. 사할린 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본 열도에서 쭉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유라시아 대륙 제일 동쪽 끝에 있는 커다란 섬이에요. 그게 이제 사할린 섬이라고 하는 곳인데, 사할린 섬 가운데 전부 다가 아니라 북위 50도 이남, 여기 있는 사할린 섬하고 일본 열도 사이에 또 쿠릴 열도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통해서 사할린 섬의 50도 이남의 지역, 쿠릴 열도, 이런 것들도 러시아로부터 일본이 넘겨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북쪽을 제외한 이 만주의 동쪽, 남쪽, 서쪽 모두 일본이 차지하게 되면서 만주 지역을 가져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얻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이후에 여기에다가 만주국이라고 하는 괴뢰국을 세우면서 자신의 식민지로 만들죠. 그죠?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자, 그래서 러일 전쟁의 결과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을 때 첫 번째 경쟁의 대상인 청나라를 청일전쟁으로 물리치는 데 성공을 했고, 일본 입장에서 그리고 두 번째 경쟁의 대상이었던 러시아를 러일 전쟁으로 조선에서 몰아내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일본은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이 조선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한 나라로 거듭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밑에 부분 칠판에 다 안 써 있는데요.
별 내용 없으니까 중요한 내용이지만 내용 많지 않으니까 곧바로 이어서 마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요 바로 무엇을 맺느냐? 을사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한국사 시간에는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고종 황제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을사늑약이다라고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죠? 자, 이 을사조약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자, 왜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자마자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했느냐? 지금까지 조선이 혹은 대한제국이 자기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식이 무엇이었어요? 자기 스스로의 힘이 약하니까 끊임없이 다른 외국 세력들을 끌어들여서 일본을 비롯한 조선을 식민지화하려는 하는 그런 나라들을 견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덕분에 일본의 경우에는 청일전쟁, 러일전쟁이라고 하는 두 차례의 전쟁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선이 더 이상 다른 나라들을 끌어들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외교권을 박탈시켜버렸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애국개몽 운동이라든지 의병운동과 같이 일본에 의한 조선의 식민지화를 막기 위한 저항을 이어나갔습니다만은 결국에는 1910년 일본에 의해서 한일 강제 병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한반도는 식민지로 만들어지게 되면 식민지가 되면서 한반도에서 근대 국가를 수립하려 했었던 여러 차례 근대적 개혁 시도는 결국 좌절되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 광무개혁과 그리고 러일전쟁의 전개 과정, 결과까지 그리고 한반도의 일본에 의한 식민지화까지 쭉 이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청일전쟁 이후에 중국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러일전쟁 이전까지의 내용들 쭉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드디어 우리 교재 마지막 페이지인 50페이지가 되겠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수능 끝나고 학교 나올 때까지 아프지 마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안녕.